베트남 시골 마을에서 가난 속에 자라난 리엔, 부모의 권유와 중개업자의 소개로 한국 시골 총각과의 국제결혼 이야기를 듣는다. 돈을 받고 한국에 가면 집안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두려움 속에서 한국행을 결심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나는 베트남 남부 메콩델타 지역 깐터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집은 강가에 있었고 장마철이면 클바닥까지 물이 차올라 집안 가재도구를 지붕 위로 올려야 했다. 우리 가족은 논과 밭에서 벼와 채소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수학은 언제나 부족했다. 어릴 적부터 나는 학교에 오래 다니지 못했다. 학비는커녕 교과서를 살 돈조차 없었고 아침마다 동생들을 돌본 뒤 논에 나가 잡초를 뽑고 물을 날랐다. 내가 원해서라기보다 우리 집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20살이 되던 해 나는 집안의 장녀로서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 동생들은 아직 어려 공부를 해야 했고 부모님은 늙어가고 있었다. 마을에서는 이미 여러 명의 여성이 한국이나 대만으로 시집가 가족에게 돈을 보내며 집안을 일으켰다는 소문이 돌았다. 새로 지은 콘크리트 집,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부모의 모습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 비교 속에서 우리 집은 점점 더 초라해졌고 부모님은 내게 눈치를 주었다. 너라도 나가야 한다. 부모님의 말은 늘 같았다. 처음에는 도시로 공장에 나가보라는 말이었지만 임금이 낮고 생활비가 더 드니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결국 남은 길은 국제결혼뿐이었다. 나는 두렵고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다. 어느 날 결혼 중개업자가 마을로 찾아왔다. 그는 한국 남자와 결혼하면 부모에게 2천만 원이 지급되고 이후에도 매달 일정한 돈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부모님의 표정은 달라졌다. 그 순간 이미 내 앞길은 정해진 듯했다. 며칠 뒤 깐터 시내의 허름한 호텔 연회실 같은 곳으로 갔다. 그곳은 국제결혼 맞선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둥근 테이블마다 베트남 여성들이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한국에서 온 남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방 안은 긴장으로 가득했고 통역사들이 오가며 어색한 미소와 짧은 소개를 전했다. 나는 차를 잔에 따랐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마실 수 없었다. 내 앞에 앉은 남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았다. 머리가 벗겨진 사람, 배가 나온 사람, 말수가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 낯설고 멀게 느껴졌다. 언어는 벽처럼 가로막혀 있었고 나는 그들의 눈빛과 몸짓만 바라볼 수 있었다. 그중 한 남자가 내 시선을 붙잡았다. 키가 크지도 않고 얼굴도 평범했지만 말없이 웃으며 내 눈을 바라보았다. 통역사가 말했다. 42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고 아내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혼하며 장인 장모님께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당신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 설명은 짧았지만 내 부모에게는 충분했다. 가난한 우리 집에 매달 들어올 돈, 동생들 학비, 부모님의 노후. 나는 그 조건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두려움과 불안이 내 가슴을 짓눌렀지만 동시에 부모님의 기대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날 여러 남자가 내 앞을 지나갔지만 나는 결국 그 남자를 선택했다. 내가 고른 건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 남자와 차를 한 잔 나누며 내 인생을 맡기기로 결심했다. 내 이름으로 된 서류보다 그가 내게 건넨 짧은 미소와 약속이 내 결정을 이끌었다. 나는 그를 선택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은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가방 안에는 몇 벌의 옷과 부모님이 넣어준 작은 사진첩뿐이었다. 한국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내가 과연 새로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몰려왔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차가운 겨울 바람이 온몸을 파고들었다.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코끝이 얼어붙는 듯했고 두꺼운 외투를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 다녔다. 그 모든 풍경이 내겐 낯설고 두려웠다. 남편은 공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색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는 없었다. 그는 몇 마디 한국말을 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우리의 대화는 통역이 없으면 이어지지 않았다. 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시골 마을이었다. 집은 낡은 기와 지붕에 시멘트 벽으로 덧댄 형태였고 마당에는 흙먼지가 쌓여 있었다. 시어머니가 문 앞에 서 계셨다. 첫인상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나를 탐색하는 듯했고 입가에는 미묘한 불만이 묻어났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지만 제대로 답을 듣지 못했다. 그 순간 내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첫날 저녁 된장찌개와 김치가 밥상에 올라왔다. 뜨거운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내 혀에는 너무 짜고 자극적이었다. 나는 억지로 몇 숟가락을 삼켰지만 속이 불편했다. 시어머니는 그런 내 모습을 보고 고개를 저었다. 살림도 못하고 밥도 못 먹는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몰랐지만 눈빛과 손짓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남편은 옆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센터에 나가게 되었다. 한국어를 배우고 같은 외국인 아내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수업에서 배운 단어들은 집에 돌아오면 쓸 기회가 없었다. 시어머니와의 대화는 고작 몇 가지 손짓과 표정으로 이루어졌고 남편은 늘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한국어는 내 입에서 굳어갔고 외로움은 점점 더 깊어졌다. 시간이 지나 나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아이가 울면 시어머니는 내게 화를 냈고 이유식을 어떻게 만들지, 젖을 어떻게 먹일지 사사건건 간섭했다. 나는 베트남에서 자랐을 때
배운 방식대로 하고 싶었지만 여기서는 모든 게 틀리다고 했다. 아이의 음식조차 내가 아닌 시어머니가 정했다. 나는 점점 무력해졌다. 남편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침묵했다. 그는 나와 시어머니 사이에 다툼했어. 어떤 편도 들지 않았고 그저 술잔을 기울이며 피하려 했다. 나는 점점 고립되었고 내 목소리는 집 안에서 점점 사라졌다.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막혔다. 한국의 겨울은 베트남에서 경험해본 적 없는 차가움이었다. 새벽이면 방 안에서도 입김이 났고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은 내 몸을 얼어붙게 했다. 얇은 담요 하나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어. 두꺼운 옷을 겹겹이 껴입고 잤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전기세를 아낀다며 난방을 꺼버리곤 했다. 내 몸은 늘 차가웠고 마음은 더 차가웠다. 언어의 장벽은 나를 더욱 외롭게 했다. 다문화센터에서 배운 단어들은 입 밖으로 나오면 어색하고 서툴렀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려 하면 상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고 결국 손짓으로 가격을 흥정해야 했다. 사람들은 나를 힐끔힐끔 쳐다봤다. 내 억양, 내 얼굴, 내 행동 하나하나가 이방인임을 드러냈다. 마을에서는 나를 그냥 베트남 며느리라고 불렀다.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나는 살림에도 서툴렀다. 한국식 부엌은 낯설었고 된장과 고추장은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밥은 너무 찰져서 씹기 힘들었고 국은 너무 짰다. 베트남에서 먹던 밥과 국수, 신선한 허브와 맑은 국물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몰래 고향에서 가져온 작은 병의 피시소스를 꺼내 밥상에 올렸지만 시어머니는 그것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이상한 냄새 난다며 그 병을 치워버렸다. 그날 이후 나는 내 고향의 맛조차 즐길 수 없게 되었다. 남편은 항상 일찍 나가 늦게 들어왔다. 그는 농사일과 막노동을 번갈아 하며 돈을 벌었다. 피곤하다며 집에 오면 밥만 먹고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그에게서 위로나 대화를 기대했지만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생겨도 그는 모른 척했고 내가 눈물을 흘려도 술잔을 기울이며 외면했다. 그는 내 남편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낯선 타인이기도 했다. 임신을 했을 때 나는 모든 게 달라질 거라 믿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이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임신 내내 몸은 무거웠고 입덧으로 고통스러웠지만 시어머니는 이 정도도 못 버티면 어떻게 애를 낳느냐고 말했다.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지만 그녀는 돈 낭비라며 반대했다. 결국 남편이 나를 데리고 읍내 병원으로 갔을 때 의사는 더 일찍 왔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두려움에 떨었다. 내가 아이를 무사히 낳을 수 있을지 아무도 내 걱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출산은 고통 그 자체였다. 낯선 언어, 낯선 의사와 간호사, 차가운 분만실. 나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내 외침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결국 아이가 태어나자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그 눈물은
기쁨만이 아니라 두려움과 고독이 섞여 있었다.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작은 몸에서 나는 따뜻함이 내 심장을 쥐어짜듯 했지만 동시에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몰려왔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전쟁이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간섭했다. 분유를 어떻게 타야 하는지, 이유식을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옷은 어떤 걸 입혀야 하는지 하나하나 지시했다. 내가 조금이라도 다르게 하면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내 나라에서 배운 방식대로 하고 싶었지만 이 집에서는 모든 게 틀린 것이 되었다. 결국 나는 내 방식대로 키울 권리조차 잃어버렸다. 더 힘든 건 음식이었다. 아이가 자라면서 나는 가끔 베트남식 죽을 끓여 먹이고 싶었다. 고향에서처럼 쌀을 오래 끓여 부드럽게 만든 뒤 약간의 생선이나 채소를 넣은 죽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것을 보더니 아이에게 이상한 음식을 먹인다며 화를 냈다. 그녀는 반드시 한국식 된장국과 김치국에 밥을 말아 먹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억울했지만 말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다. 결국 아이는 늘 김치국에 길러졌다. 그때마다 나는 눈물을 삼켰다. 시간이 흐르자 아이는 자라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의 입에서는 한국어만 나왔다. 나는 아이에게 베트남 말을 가르치고 싶었지만 주변은 모두 한국어뿐이었다. 아이가 나를 보며 한국어로 말을 할 때 나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지만 내 언어로 대답하려 하면 아이는 못 알아들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이 집안뿐 아니라 내 아이와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고통스러웠다. 장을 보러 가면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집 며느리 베트남에서 왔다지. 저런 애는 금방 도망간다더라. 나는 그 소문이 두려워. 더 빨리 걸었고 고개를 숙였다. 어느 순간 나는 마을 길을 걷는 것조차 두려워졌다. 사람들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가시처럼 내 피부를 찔렀다. 남편은 점점 술에 의지하게 되었다. 일이 끝나고 집에 오면 소주 병을 들고 와 방 안에 틀어박혔다. 그는 말이 없었고 내가 다가가면 짜증을 냈다. 나는 그의 아내였지만 동시에 외로운 하숙생처럼 느껴졌다. 나의 삶은 점점 고립되었고 내 목소리는 집 안에서 점점 작아졌다. 그럼에도 나는 버텼다. 아이 때문이었다. 아이가 내 전부였고 내가 한국 땅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였다 하지만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되었다. 아이는 반에서 혼혈이라는 이유로 놀림을 받았다. 집에 돌아와 울며 엄마, 친구들이 나랑 안 논대라고 말할 때 나는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한국어도 서툴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는 내가 어떻게 아이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 밤이면 나는 자주 베트남을 떠올렸다. 고향의 강가, 맑은 하늘, 따뜻한 볕, 그리고 부모님의 얼굴. 그곳이 그립고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아이를 두고 떠날 수 없었다. 나는 이방인이었고 동시에 이 아이의 엄마였다.
그 사실 하나가 나를 붙잡았다. 그러나 내 마음 속에는 점점 절망이 차올랐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 내 마음은 점점 더 무너졌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시어머니는 내 탓을 했다. 기침을 하면 내가 음식을 잘못 주었기 때문이고, 열이 나면 내가 잠을 제대로 재우지 않아서라고 했다. 나는 병원에 데려가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돈 낭비라며 반대했다. 남편은 늘 침묵했다. 내가 눈물로 호소해도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알아서 하라는 말만 내뱉고 돌아섰다. 그 한마디조차 내 가슴을 무너뜨렸다. 나는 아이를 위해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육아 프로그램에 가고 싶었다. 다문화센터에서 알려준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반대했다. 집안일도 못하는 애가 무슨 공부냐며 비웃었다. 나는 결국 아이를 업고 몰래 센터에 다녀오기도 했다. 그곳에서 만난 다른 외국인 아내들은 나와 같은 처지였다.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에서 온 여자들.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우리 모두 이곳에서 외로웠고 다들 남편의 무심함과 시댁의 차가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과 함께 있는 순간만이 내가 잠시 숨 쉴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내 뒤를 따라다니며 잔소리를 퍼부었고, 내가 설거지를 하며 다시 확인하며 흠을 잡았다. 방바닥을 닦아도 제대로 안 했다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점점 손끝이 떨렸고 작은 실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집안에서 나는 늘 부족했고 늘 틀린 존재였다. 남편은 점점 집을 비우기 시작했다. 농사일이 끝나면 술을 마시러 나가고 밤늦게 돌아와서는 비틀거리며 방에 들어가 쓰러졌다. 나는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몰랐고 물어볼 수도 없었다. 내가 말을 꺼내며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시끄럽다고 했다. 그의 뒷모습은 언제나 차가웠고 그 앞에서 나는 더 작아졌다. 아이마저 나와 멀어지는 듯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이는 나보다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한국어로만 이야기하는 아이와 베트남어로만 속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나 사이에는 깊은 벽이 생겼다. 내가 아이에게 내 말을 가르치려 하면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학교에서 안 쓴다고 말했다. 그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내 아이와 조차 같은 언어로 마음을 나눌 수 없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 매서워졌다. 장을 보러 나가면 사람들은 속삭였다. 저 집 며느리 아직도 한국말 못한다네. 저런 애랑 어떻게 사냐. 나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 말들은 내 등을 타고 뇌까지 파고들었다. 나는 점점 더 집 밖을 나가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나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림과 육아만 하는 기계가 되어갔다. 어느 날이었다. 아이가 열이 심하게 났다. 나는 당장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밤까지 기다려 보자고 했다. 나는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술 취한 목소리로 알아서 해라고만 말했다. 나는 아이를 안고 울부짖었다. 결국 이웃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폐렴 초기라며 다행히 빨리 왔다고 했다. 그 순간 나는 무너졌다. 내가 조금만 더 주저했다면 아이를 잃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머리를 강타했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이 집안에서는 더 이상 내 아이를 지킬 수 없다고. 시어머니의 간섭, 남편의 무능, 마을의 시선, 그 모든 것이 내 아이를 병들게 하고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 나는 이제 돌아가야 했다. 내 나라로, 내 언어가 살아있는 곳으로, 내 아이가 나를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곳으로.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이는 내 품에 서서 힘없이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나는 그 작은 몸을 끌어안은 채 눈물을 흘렸다. 이 집에서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았다. 하지만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짐을 싸는 일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 남편의 무관심을 뚫고 낯선 나라의 법과 절차를 넘어야 했다. 며칠 뒤 나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했다. 나는 돌아가고 싶다고. 아이를 내 나라에서 키우고 싶다고. 그는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피식 웃었다. 내 맘대로 해. 근데 돈은 누가 대줄 줄 아냐? 그 한마디는 내 가슴을 또다시 찔렀지만 동시에 마음을 굳히게 했다. 그는 나를 붙잡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의 태도는 오히려 내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시어머니는 달랐다. 내가 떠난다는 소식을 알리자 그녀는 크게 소리쳤다. 내가 우리 집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이는 우리 집 핏줄인데 내가 데려가면 안 된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당 가득 울려 퍼졌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지만 아이를 아는 팔만큼은 단단했다. 그 순간 내게는 오직 아이만이 전부였다. 그 어떤 비난과 시선도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결심을 흔들 수 없었다. 마지막 날 밤, 나는 방 안에서 작은 가방 하나를 꺼내 옷을 챙겼다. 아이의 옷, 내 옷, 그리고 몇 장의 사진. 그게 전부였다. 내 결혼의 흔적은 남기고 싶지 않았다. 나는 아이를 꼭 안은 채 새벽까지 뜬 눈으로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는 찬바람이 불었고 마당의 개가 가끔씩 짖어댔다. 그 소리조차 낯설지 않을 만큼 나는 이미 이 집에서 너무 오래 버텼다. 공항으로 가는 길은 길고도 짧았다.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 속에서 논과 밭이 펼쳐졌고 먼 산 위로 희뿌연 안개가 걸려 있었다. 나는 처음 이곳에 올 때의 두려움을 떠올렸다. 그때는 낯선 남자와 낯선 언어, 낯선 나라가 두려웠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나는 아이를 안고 있었고 아이는 내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비행기에 올라서자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륙하는 순간 나는 눈을 감았다.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갔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 남편의 무심한 뒷모습, 마을 사람들의 속삭임, 그리고 끝없는 고독하지만 그 모든 것 위로 아이의 작은 웃음이 겹쳐졌다.
나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주겠다고. 비행기는 긴 구름을 뚫고 남쪽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오자 아이가 눈을 떴다. 아이는 졸린 얼굴로 나를 보며 속삭였다. 엄마, 그 한마디에 내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이름, 내가 잊히고 있다고 생각했던 존재, 그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다. 베트남 공항에 도착했을 때 따뜻한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공기 속에는 풀 냄새와 강 냄새가 섞여 있었고 나는 그것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제야 알았다. 부모님이 마중을 나오셨고 나는 아이와 함께 그 품에 안겼다. 아이는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놀란 듯 나를 꼭 붙잡았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여기서라면, 이곳에서라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다. 밤이 되어 고향집 마당에 앉았을 때 아이가 내 옆에 앉아 별을 올려다보았다. 아이는 서툴게 베트남어 단어를 흉내내며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처음으로 가슴이 가벼워졌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고통과 눈물로 점철되어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을 견딘 끝에 나는 이곳에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아이와 함께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살게 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말했다. 너는 두 나라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여기서는 누구보다 자유롭게 웃으며 살 수 있을 거야. 엄마가 끝까지 지켜줄게. 그 순간 나는 내 삶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끝없는 고독 속에서 버텨낸 시간은 이제 과거로 흘러가고 있었다. 남은 것은 아이와 나, 그리고 새로운 삶뿐이었다.